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2분 태평양 한가운데 고도 15,000피트 구름 위에서 한 무리의 미군 급강하 폭격기가 기술을 아래로 꺾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반년 동안 태평양을 지배해온 일본 제국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들이 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방어해줄 전투기가 거의 없었고 경납고는 폭탄과 어뢰 그리고 연료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순간부터 약 5분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함대의 운명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미드웨이에서 미국이 이겼다는 것, 운명의 5분이라는 말 그 정도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상한 건 그 앞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쥐고 있던 일본이 어쩌다 스스로 함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적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을 거꾸로 덮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승부는 폭탄이 떨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1941년 12월) 진주만 일본 해군의 기습은 충격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반년 동안 일본 제국 해군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다시 인도양까지 가는 곳마다 연합군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자랑이던 전함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일본 함대는 어디서든 이기는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부 안에 퍼진 분위기를 훗날 사람들은 승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기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죠. 적을 얕보게 되고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일본 해군은 미국이 한동안은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거라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1942년 4월에 터집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호넷의 갑판 위에 평소라면 그곳에 있어선 안 될 비행기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쌍발 엔진을 단 육군 중형 폭격기 B-25 16대. 항공모함에서 띄우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비행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항공모함에 실리는 비행기는 함재기, 즉 짧은 갑판에서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진 기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B-25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륙시키면 절대 다시 항모로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였죠. 착함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작전은 처음부터 돌아오는 길이 없는 편도 작전이었습니다. 도쿄를 폭격한 뒤 그대로 서쪽으로 날아가 중국 본토 어딘가에 불시착하는 것,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담한 작전을 이끈 이가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었습니다. 1942년 4월 18일 그가 지휘한 B-25 16대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 본토 도시들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건물 몇 채, 그 정도였죠. 군사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공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부가 받은 충격은 피해 규모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천황이 있는 수도가 적의 폭격기에 노출됐다.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본토 하늘에 미국 비행기가 떠 있었다. 이 사실 하나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한 사람의 결심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야마모토는 생각했습니다. 본토가 위협받는 근본 원인은 아직 살아남아 태평양을 떠도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다. 저것들을 끌어내서 한 번에 전부 끝장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그가 미끼로 고른 장소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산호초 섬 미드웨이였습니다. 미드웨이는 미국에게 하와이를 지키는 전초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이곳을 공격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남은 항공모함을 전부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매복해 있다가 덮치면 된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야마모토 자신도 미처 보지 못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세운 작전의 이름은 MI 작전이었습니다. 미드웨이를 점령하고 그곳으로 유인한 미 항모를 섬멸한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지나치게 크고 복잡했다는 점입니다. 작전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알류샨 열도 방면으로 향하는 부대가 있었고, 미드웨이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송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핵심, 나고모 주이치 중장이 이끄는 제1기동 부대가 있었죠.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네 척의 정규 항공모함으로 이루어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모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전력이 넓은 바다 위로 뿔뿔이 흩어져 배치됐습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쪽이 위기에 빠져도 다른 쪽이 곧바로 도우러 갈 수 없는 형태였죠. 바로 이 분산이 나중에 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압도적인 힘을 한 주먹으로 모으지 못하고 손가락을 펼치듯 넓게 벌려놓은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작전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전제였죠. 바로 미군 항모는 우리가 움직이기 전까지 진주만에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드웨이를 때리면 그제야 미군이 놀라서 항모를 출항시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먼저 도착해 매복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다. 여기에 한 가지 오판이 더 얹힙니다. 미드웨이 한 달 전인 5월 초 사노에라는 곳에서 미국과 일본의 항모들이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노에 해전. 사실 이 전투는 그 자체로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양쪽 함대가 서로의 모습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치러진 해전이었거든요. 모든 공격이 함재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한 포 한 발도 서로의 배에 닿지 않았습니다. 전함의 거대한 한 포가 승부를 가르던 시대가 끝나고 항모와 비행기가 바다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 위에서 한 달 뒤에 미드웨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항모 렉싱턴을 잃었고 또 다른 항모 요크타운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일본은 이 요크타운이 사실상 침몰했거나 설령 살아남았더라도 오랫동안 수리에 묶여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지금 태평양에서 미국이 당장 쓸 수 있는 항모는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단 2척뿐이다. 자기들은 정규 항모 4척, 상대는 많아야 2척. 게다가 위치도 시점도 전부 우리가 정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함정은 이미 누군가에게 들여다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진주만 해군기지. 그 지하에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스테이션 하이포라고 불렀습니다. 미 해군의 암호 해독반이 일하는 공간이었죠. 이 방을 이끈 사람이 조셉 로슈포르 중령입니다. 당시 그를 본 동료들의 회고는 한결같습니다.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슬리퍼 차림에 빨간 실내복을 걸친 채 책상에 붙어 있었다고. 군복 차림의 단정한 장교가 아니라 마치 동굴에 사는 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도 책상에서 해결하고 잠도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시기였습니다. 이 괴짜 같은 인물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 해군과 직접 어울리며 일본어를 익힌 흔치 않은 경력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단지 일본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이 어떤 식으로 문장을 짜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상황을 보고하는지까지 함께 추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암호의 해독 그 자체뿐 아니라 풀려나온 문장이 일본인 통신병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조립됐는지를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로슈포르의 팀이 매달리고 있던 것은 일본 해군의 주력 암호인 JN-25였습니다. 그들이 이 암호를 통째로 다 읽어낸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독해낼 수 있던 건 전체의 일부, 대략 10몇 %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나머지는 추측과 경험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끊어진 문장의 빈칸을 퍼즐 맞추듯 채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조각들 사이에서 한 가지 신호가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5월, 일본군 통신에 AF라는 지명 부호가 부쩍 자주 등장한 겁니다. AF가
일본의 다음 작전의 목표 지점이라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대체 어디냐는 거였죠. 이 AF를 두고 미국 내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는 하와이나 북쪽의 알류시안 열도, 심지어 미국 서해안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지하의 로슈포르, 그리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AF가 미드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을 설득하려면 AF는 미드웨이가 맞다는 걸 눈앞에 증명해 보여야 했죠. 그래서 로슈포르와 니미츠는 영리한 덫을 하나 놓습니다. 미군은 미드웨이 기지에 지시를 내려 일부러 평범한 무전을 치게 했습니다. 암호로 감추지도 않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평문으로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드웨이의 담수화 시설이 고장나서 식수가 부족하다. 물을 만드는 장치가 망가져 마실 물이 모자란다. 얼핏 들으면 그냥 사소한 보급 문제처럼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청자가 이 정도 사소한 보고는 굳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 심리를 노린 미끼였죠. 그리고 며칠 뒤 로슈포르의 팀이 일본군 암호통신 하나를 가로챕니다. 풀어보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F의 식수가 부족한 듯하다. 걸려든 겁니다. 일본은 미드웨이의 평문 무전을 엿듣고 그 정보를 자기들 암호에 실어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F라는 부호를 그대로 썼죠. 미드웨이의 식수 문제가 곧 AF의 식수 문제로 통신에 잡혔다는 건 AF가 미드웨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니미츠의 손에는 패가 들어왔습니다. 적이 어디를 칠지 언제 올지를 미리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워싱턴의 신중론을 누르고 결단합니다. 가진 전력을 미드웨이에 집중한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로슈포르 팀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래서 일본의 진짜 목표가 다른 곳이었다면 니미츠는 태평양 함대의 모든 항모를 엉뚱한 곳에 집결시킨 사령관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가 가진 패라고는 진주만 지하실에서 풀어낸 암호 조각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낸 한 괴짜 중령에 대한 신뢰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태평양 함대 전체를 걸기로 합니다. 함정을 판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의 설계도가 상대의 손에 먼저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적이 온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이길 준비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니미츠에게는 맞서 싸울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쓸 수 있는 항공모함을 한 척이라도 더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른 배가 산호에에서 크게 부서진 바로 그 항모, 요크타운이었습니다. 요크타운의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폭탄이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가 내부 구조까지 망가뜨린 상태였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수리에 몇 달이 걸릴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미츠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적의 함대가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벌어진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진주만의 건성거에 요크타운을 집어넣고 수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밤낮 없이 작업을 몰아붙인 겁니다. 용접기의 불꽃이 항모의 강철판 위로 끊임없이 튀었고 작업 등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걸린다던 배를 단 며칠 만에 다시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습니다. 안쪽 격벽 일부는 임시로 막아둔 채였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였습니다. 전투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그야말로 응급복구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크타운은 바로 일본이 침몰했거나 한참 동안 못 움직일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지었던 그 배입니다. 일본의 계산에서는 이미 지워진 항모가 멀쩡히 살아나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군은 항모 3척을 확보합니다. 레이먼드 스프런스 소장이 이끄는 부대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프랭크 잭 플래처 소장이 이끄는 부대의 요크타운. 여기에 미드웨이 섬 자체가 가라앉지 않는 또 하나의 항공모함 역할을 했습니다. 섬에서 발진하는 지상 항공기까지 더하면 실제로 부딪히는 해역에서의 항공 전력은 미군이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치였습니다. 일본은 미군 항모가 진주만에 얌전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 함대는 그 예상을 깨고 일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미드웨이 북동쪽 바다, 미군이
포인트럭이라고 부른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전조차 끊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름마저 절묘합니다. 포인트럭, 행운의 지점. 사냥을 나온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길목에 숨어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자리가 소리 없이 뒤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 제1기동 부대를 이끄는 나고모 중장은 계획대로 미드웨이 섬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섬의 방어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1차 공격대를 발진시켰죠. 하지만 혹시 모를 미군 함대의 출현에 대비해 함재기의 절반가량은 따로 남겨뒀습니다. 이 비행기들에는 적의 군함을 노리는 어뢰를 달아둔 채 갑판 아래에서 대기시켰습니다. 미군 함대가 나타나면 곧바로 띄울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까지는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본 1차 공격대는 미드웨이 섬 상공에 도착해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섬 위에서 일본 조종사들이 본 풍경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행장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미드웨이 같은 미군의 전초기지라면 비행장 활주로 옆에 폭격기와 전투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어야 정상입니다. 일본 공격대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그 비행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미군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의 의문은 곧 풀리게 됩니다. 미군 비행기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미 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본 함대를 향해서. 미드웨이 섬 기지는 요새와는 거리가 멀었고 섬 곳곳에 흩어진 대공포 몇 문이 지상 방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섬에서 띄울 수 있는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하늘에 올려놓은 겁니다. 일본의 폭탄이 비행장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는 부서질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비행기들 중에는 섬의 해병대 항공대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비행기는 이미 한참 구식이었습니다. F-2A 버팔로라는 작은 함상 전투기였는데 빠르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은 비행기였죠. 신형 제로센과 정면으로 붙으면 어떻게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비행기였습니다. 해병대 조종사들은 그걸 모르지 않은 채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1차 공격대를 만났습니다. 결과는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부대는 그날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사실상 와해됩니다. 다수의 비행기가 격추됐고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도 대부분 만신창이가 되어 다시는 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조종사 중 누군가는 버팔로를 타고 제로센과 싸우라는 건 그냥 자살하라는 뜻이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미드웨이 섬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미드웨이의 미군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발진한 폭격기와 뇌격기들이 종류와 부대를 가리지 않고 일본 함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들었습니다.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호위 전투기 없이 단편적으로 공격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격추되거나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이 끈질긴 선제 공격은 일본 함대를 계속 긴장시키고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오전 7시 15분경 미드웨이를 폭격하고 돌아오던 1차 공격대의 지휘관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무전을 보냅니다. 한 번 더 때려야 합니다. 2차 공격이 필요합니다. 섬의 병력에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나구모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주변에 미군 함대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대기시켜둔 비행기들의 무장을 군함용 어뢰에서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꾸자. 섬을 한 번 더 두들기는데 쓰자는 거였죠. 비행기에 매달려 있던 어뢰를 떼어내 탄약고로 다시 돌려보내고 거기서 폭탄을 꺼내 또 한 대씩 매달아야 했습니다. 빨라야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병들이 경납고 한복판에서 땀에 젖은 채 그 무거운 작업에 매달리고 있을 그 시각이었습니다. 오전 7시 28분경 뒤늦게 출발했던 일본 순양함 토네의 정찰기가 충격적인 무전을 보내옵니다. 적 함대를 발견했다. 없다던 미군 함대가 바다 위에 있었던 겁니다. 나구모는 당황합니다. 방금 대함용 어뢰를 떼어내라고 명령했는데 정작 군함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는 오전 8시 15분경 명령을 또 뒤집습니다. 폭탄을 도로 떼고 다시 어뢰를 달아라. 이때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냅니다. 네 번째 항모 희류를 지휘하던 야마구치 다몬 소장입니다. 그는 무장 교체를 마저 끝낼 게 아니라 지금 갑판에 있는 비행기들만이라도 그대로 날려보내자고 진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장이 어떻든 일단 띄워서 적함을 친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구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뢰 없이 폭탄만 단 비행기로 적 항모를 친다는 건 군 교범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무장 교체를 끝내고 한꺼번에 정연하게 출격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구모라는 지휘관에 대해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런 평을 자주 합니다. 교범과 절차에 충실한 사령관이었지만 사고가 유연해야 할 순간에도 교본대로만 생각하는 지휘관이기도 했다고요. 큰 결단을 본능적으로 내려야 하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평이죠. 그날 아침에 그는 평소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야마구치의 직감이 옳았는지 나구모의 원칙이 옳았는지 그 답이 나오기까지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의 명령 번복이 일본 항모의 갑판 아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뢰를 폭탄으로 바꿨다가 다시 폭탄을 어뢰로 바꾸는 작업. 무거운 폭발물을 일일이 탄약고로 돌려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비병들은 떼어낸 폭탄과 어뢰를 경납고 바닥에 그대로 굴린 채 다음 작업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어디에는 폭탄이 누워있고 어디에는 어뢰가 가로놓였습니다. 그 사이로 연료를 채우는 호스가 갑판 위를 굵게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요. 세계 최강의 항모들이 어느새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불씨 하나만 닿아도 통째로 터질 수 있는 상태로 말이죠. 아직 아무도 그 위험을 실감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같은 시각 미군 항모의 식당에서는 한 가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군 조종사들의 식판에는 스테이크와 달걀이 놓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메뉴 같지만 항모에 탑승해 본 사람이라면 이 식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던 메뉴였거든요. 훗날 한 미군 조종사는 이런 취지의 회상을 남깁니다. 항공모함에서 스테이크와 달걀이 나오면 그날은 힘든 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스테이크와 달걀이 나왔죠. 오늘 너희들 중 많은 수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을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식판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의미를 알면서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이라고 모든 게 매끄러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미군 항모에서 비행기들이 출격하긴 했는데 부대마다 속도와 항속 거리가 제각각이다 보니 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느리고 둔한 뇌격기 부대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전투기 호위도 없이 가장 먼저 일본 함대 상공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출격한 어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 해군 항공 어뢰의 주력은 마크 13이라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뢰는 시험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떨어뜨려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끝까지 달려 명중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무기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낮았던 겁니다. 조종사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 어뢰를 매단 채 출격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적 항모를 막으려면 누군가는 뇌격기를 보내야 했고 보낼 어뢰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뇌격기 대대의 조종사들 중 일부는 동료들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갑판으로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자기들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떤 어뢰를 안고 어떤 호의 없이 나가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받아들인 출격이었습니다. 뇌격기는 어뢰를 떨어뜨리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뢰라는 무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어뢰를 제대로 떨어뜨리려면 비행기가 바다에 거의 닿을 듯이 낮게 그리고 똑바로 날아가야 합니다. 속도도 일정 이상 빨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뢰가 물에 박혀 부서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요. 쉽게 말해 어뢰를 던지기 직전의 뇌격기는
피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않은 상태로 적함을 향해 똑바로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표적, 그게 그 순간의 뇌격기였죠. 게다가 미군이 그날 끌고 나온 TBD 데바스테이터는 이미 한참 구식이 된 비행기였습니다. 느리고 둔하고 방어력도 빈약한 비행기. 상공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당시 가장 뛰어난 함상 전투기로 꼽히던 일본의 제로센이었습니다. 가볍고 민첩하고 빠르게 기동해 사냥감을 낚아채는 전투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의 제로센들은 마치 메가 비둘기를 덮치듯 위에서 내리꽂혔고, 느리게 직진하던 미군 뇌격기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격추당했습니다. 어뢰를 한 발도 던지지 못한 채 바다에 처박힌 비행기들이 있었고, 어뢰를 던졌지만 빗나간 비행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존 월드론 소령이 이끌던 제8 뇌격기 대대의 최후가 그랬습니다. 월드론은 출격 전 부하들에게 비장한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든 적함에 도달하라. 마지막 한 사람이 남는 한이 있어도 어뢰를 던지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거의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제8 뇌격기 대대는 전투기 호위 한 대 없이 단독으로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건 까맣게 몰려든 제로센이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씩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비행기가 불을 뿜으며 옆으로 기울다 바다에 부딪혔고, 또 다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끝까지 직진을 멈추지 않은 비행기들이 차례로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부대는 거의 전 기체가 격추됐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조지 게이소이. 격추되어 바다에 떨어진 게이소이는 부서진 자기 비행기의 좌석 쿠션 한 조각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본 군함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작은 쿠션 하나에 의지해 그는 일본 함대의 한복판에 떠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미드웨이의 모든 일을 목격합니다. 미군의 다음 공격이 어떻게 일본 항모들을 뒤덮는지, 갑판이 어떻게 불기둥을 토하는지를 자기 부대원들이 죽어간 그 바다 위에서 그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는 다음날 미군 비행정에 의해 구조됩니다. 3개의 뇌격기 부대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지만 이들이 쏜 어뢰 중에 일본 항모에 명중한 것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전과로만 따지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군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절하고 언뜻 헛돼 보이는 희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들은 낮게 날아오는 뇌격기들을 잡기 위해 모두 해수면 가까이로 끌려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저고도에서 싸우다 보니 정작 함대의 머리 위 높은 하늘은 텅 비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측의 전투기 통제나 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요인 가운데 뇌격기 부대의 돌격이 일본의 방어망을 아래로 끌어내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방패를 든 병사들이 전부 발밑을 보고 있을 때 머리 위가 열린 겁니다. 오전 10시, 미드웨이의 하늘에는 2개의 전혀 다른 풍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하늘부터 보겠습니다. 나구모 중장이 서 있던 기함 아카기의 함교, 그곳에서 내려다본 전황은 이쯤 되면 완벽했습니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달려들던 미드웨이 섬의 미군기들은 모두 막아냈습니다. 호위 전투기 없이 단편적으로 들어온 그들은 일본 항모에 단 한 발의 명중탄도 남기지 못했죠. 뒤이어 미군 항모에서 날아온 뇌격기 부대들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3개의 부대가 차례로 달려들었지만 그들 역시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한 채 거의 전멸했습니다. 나구모의 함대는 그 모든 공격을 단 한 척의 손상도 입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제 경납고에서는 어뢰를 매단 비행기들이 다시 갑판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올라오기만 하면 미군 항모 함대를 향해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일본의 사냥 시간이 될 거였습니다. 아침까지의 위기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그 시각 나고모의 함교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것이 한쪽 하늘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한쪽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급강하 폭격기 부대. 이들을 이끈 건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정작 일본 함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위치에 가봤지만 바다는 텅 비어 있었죠. 일본 함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연료는 줄어들었습니다. 폭격기에게 연료는 곧 생명입니다. 적을 찾지 못한 채 헤매다가는 적의 손에 죽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연료가 떨어져 추락할 판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사실 회항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러스키는 침묵 속에서 진로를 한 번 더 꺾어 적을 찾는 쪽으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부대원 전체의 운명을 자기 직감 하나에 건 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한쪽 하늘에는 모든 위기를 막아내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나구모의 함대, 다른 한쪽 하늘에는 적조차 찾지 못하고 연료마저 떨어져가는 미군 폭격기 부대. 그 시각 전쟁은 일본 쪽으로 거의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하늘의 풍경이 다음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맥클러스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저 아래의 텅 빈 바다 위를 배 한 척이 하얀 물보라를 길게 그으며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아라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시가 왜 거기서 그렇게 달리고 있었는지 그 사연이 또 절묘합니다. 조금 전 미군 잠수함 한 척이 일본 함대를 노리고 접근해 들어왔습니다.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본 항모를 향해 어뢰를 쏘려 했지만 정작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죠. 정작 일본 항모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자기들 한복판으로 잠수함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아라시를 따로 떼어내 노틸러스를 쫓아내라고 보냅니다. 아라시는 한참 동안 그 잠수함과 폭내를 주고받다가 결국 잠수함을 떼어내고 본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군 잠수함은 일본 함대의 단 한 발의 어뢰도 명중시키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실패한 공격이었죠. 그런데 그 실패한 공격을 막느라 본대에서 떨어져 나갔던 한 척의 구축함이 본대로 돌아가는 길에 길고 선명한 하얀 항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적이 연료 떨어지기 직전에 미군 폭격기 부대의 눈에 들어옵니다. 맥클러스키는 직감합니다. 저렇게 급하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배라면 분명 본대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저 항적이 일본 주력 함대로 안내하는 화살표다. 그는 회항을 포기하고 구축함이 그어놓은 하얀 선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5분경 구름을 뚫고 나온 맥클러스키의 시야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정규 항공모함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머리 위를 지켜줄 전투기가 거의 없는 상태로 갑판 아래에는 폭탄과 어뢰, 연료가 어지럽게 뒤엉킨 채로 말이죠. 그런데 맥클러스키와 그의 부대가 구름을 뚫고 내려다본 풍경에는 한 가지 더 기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 작전을 앞두고 비행갑판 한복판에 거대한 일장기를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사노해 해전에서 일본 함재기들이 적과 아군을 헷갈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자국 함대의 항모를 적으로 오인하거나 심지어 미군 항모를 자기 함모로 착각하고 착륙을 시도한 함재기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충격을 받은 일본군 수뇌부는 미드웨이로 출전하는 4척의 항모 갑판에 자국 식별 마크로 거대한 일장기를 그려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새빨갛게 칠한 거대한 동그라미, 자국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상징, 떠오르는 태양 그 자체. 문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고 그려넣은 그 빨간 동그라미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였습니다. 훗날 그날 일본 항모를 강화한 미군 조종사들 다수가 비슷한 회상을 남겼습니다. 갑판 위에 그려진 그 거대한 빨간 원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요. 저거 완벽한 관역이잖아. 자기 편을 알리려 그려넣은 표식이 적의 폭탄을 끌어들이는 조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두 개의 하늘이 하나로 합쳐질 차례였습니다. 오전 10시 22분경부터 약 5분,
흔히 운명의 5분이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 일본 항모 위로 떨어진 미군 폭격기들은 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출발해 아라시의 항적을 쫓아온 맥클러스키의 부대, 같은 엔터프라이즈에서 나뉘어 다른 경로로 들어온 또 한 부대, 그리고 부활한 요크타운에서 발진해 거의 같은 시각 도착한 맥스웰 레슬리의 부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고도로, 서로 다른 항로로 날아온 급강하 폭격기 부대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일본 함대 머리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조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 부대들이 거의 동시에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들이 바람을 가르며 거의 70도에 가까운 각도로 하늘에서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그리고 강화의 마지막 순간 조종사가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머리 위 하늘이 텅 비어있던 일본 함대로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폭탄이 쏟아집니다. 카가의 최소 4발, 소류의 3발가량의 1000파운드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카가는 거의 즉시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함교에 있던 함장과 참모 다수가 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소류 역시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함내 곳곳에서 화약과 연료가 연쇄적으로 터졌고 경납고는 통째로 거대한 화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카기. 아카기의 명중한 폭탄은 단 한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한 발이 무장을 바꾸느라 폭탄과 어뢰가 어지럽게 널려있던 경납고 부근에서 터졌습니다.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고 있던 그것들이 한꺼번에 점화됐습니다. 폭발이 폭발을 낳았습니다. 정비병들은 불바다 한가운데에서 손쓸 도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정규 항모 세척 아카기와 카가와 소류가 손쓸 수 없는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5분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반격할 비행기를 띄워 올려서 승부를 뒤집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5분이 그토록 운명적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가장 유력한 출처는 전쟁이 끝난 뒤 출간된 일본 측 회고록입니다. 진주만 공습을 지휘했던 인물이자 미드웨이에서 부상으로 아카기 함내에 있던 후치다 미스오의 회고가 대표적이죠. 후치다는 그날 일본 항모들이 반격기를 띄우기 직전이었다고 갑판에 비행기가 정렬돼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묘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5분만 빨랐으면 5분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운명의 5분이라는 표현이 굳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연구자들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실제로 폭격 직전에 찍힌 항공사진과 일본 측 작전 일지, 생존 정비병들의 증언이 하나하나 비교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림이 떠오릅니다. 폭격이 시작될 때 일본 항모의 비행갑판은 후치다가 묘사한 것처럼 비행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에 나설 비행기 다수는 아직 갑판 아래 경납고에 있었던 거죠. 무장 교체 중이거나 막 끌어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5분만 더 있었으면 반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패배의 충격 위에서 극적으로 다듬어진 기억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진짜 의미는 승부가 갈릴 뻔한 아슬아슬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반년을 이어온 강대한 함대의 운명이 그토록 짧은 순간에 결정돼 버렸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비극에는 아직 한 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항모 히류. 앞서 한번 등장했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야마구치 다몬. 무장을 마저 다 바꾸지 말고
지금 있는 비행기라도 띄우자고 진언했다가 묵살당했던 그 희류의 사령관입니다. 세 척의 동료 항모가 불기둥으로 변하는 모습을 함교에서 지켜본 그가 이제 살아남은 단 한 척으로 곧장 반격에 나섭니다. 야마구치의 비행기들이 향한 표적이 바로 요크타운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되살아나 전장으로 돌아왔던 그 항모 말입니다. 희류의 공격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요크타운은 크게 부서졌고 결국 전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류의 위치도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미군의 폭격기들이 다시 희류를 찾아냈고 마지막 남은 일본 정규 항모마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자기 함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퇴함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침몰해가는 희류의 끝까지 남았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위험을 직감했던 그가 그날의 마지막을 자기 함의 갑판에서 맞은 셈이었습니다. 요크타운 역시 이날의 비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희류의 공격을 받고 전열에서 빠진 요크타운은 처음에는 곧 침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응급조치 덕에 잠시 균형을 되찾았고 미군은 이 항모를 어떻게든 끌고 진주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음 날 요크타운을 견인하려던 함대에 일본 잠수함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잠수함이 쏜 어뢰가 결국 요크타운의 결정타를 안겼고 며칠 만에 되살아났던 그 항모는 그렇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하루 사이에 작전의 핵심이던 정규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함재기와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함께 잃었습니다. 반년 동안 태평양을 지배했던 무적 함대가 단 하루 만에 그 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겁니다. 미드웨이 이후 바다 위 전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거대한 함포를 단 전함의 시대가 저물고 항공모함과 함재기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일본이 잃은 것은 항모 4척과 수많은 비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드웨이에서 일본이 숙련된 조종사 수백 명을 한꺼번에 잃었고 그래서 이후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전사한 일본 항공 승무원은 100여 명 안팎이었습니다. 손실의 진짜 핵심은 조종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4척의 항모, 그리고 그 항모를 움직이고 정비하던 숙련된 기술 인력과 기반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공업력과 양성 체계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다시 채워 넣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승리로 벌어들인 시간 위에서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에식스급이라 불리는 새로운 항공모함들이 조선소에서 잇따라 진수됐습니다. 한 척을 잃으면 여러 척을 새로 만들어내는 나라와 한 척을 잃으면 그대로 메우지 못하는 나라, 그 격차가 미드웨이를 기점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굳어진 태평양의 균형은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도태평양 바다의 질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상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일본 순양함 토네의 정찰기가 조금만 더 일찍 떴더라면, 그래서 미군 함대를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야마구치 다몬의 진원대로 무장을 다 바꾸지 않고 가진 비행기라도 그대로 띄웠더라면, 미군 잠수함 노틸러스가 일본 함대에 어뢰 한 발이라도 명중시켜 그 자리에서 작전이 끝나버렸더라면, 연료가 떨어져 가던 맥클러스키가 구축함 아라시의 그 하얀 항적을 끝내보지 못하고 그냥 회항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평양의 지도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승부를 가른 건 치밀한 정보전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나구모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한 줌의 운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뒤이어 미 해군이 제작한 미드웨이 해전 해설 애니메이션을 덧붙였으니 관심 있으시면 이어서 봐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 또 다른 역사의 갈림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series of U.S. Navy carrier raids against the Japanese, climaxed by the Halsey Doolittle raid, was the catalyst Yamamoto needed.
Yamamoto wanted to finish what he had begun at Pearl Harbor and would use the assault on Midway to draw out the Pacific Fleet and its aircraft carriers. The battle plan was to consist of 3 parts. The strike force commanded by Vice Admiral Chuichi Nagumo was to come from the north and destroy the defenses on the island. Then the occupation force commanded by Vice Admiral Nobutake Kondo was to capture and occupy the island. Finally, Admiral Isoroku Yamamoto and his fleet would defend the island from a counterattack. Due to the efforts of the U.S. Navy Cryptanalytic Team led by Lieutenant Commander Joseph Rochefort, the U.S. Navy learned of the plan and were able to prepare for the attack. Task Force 16 departs Hawaii on May 27th, and after repairs to make USS Yorktown seaworthy, Task Force 17 departs on the 30th. They head 350 miles northeast of Midway to wait for the incoming attack. Search planes are launched to scan the area in order to detect the Japanese fleet before they reach a striking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June 3rd, a Navy patrol plane reports. Main body bearing 261 degrees, distance 700 miles. 6 large ships in column. 9 B-17s launch at 12:30 to attack the sighted ships. They drop their bombs, but little to no damage was incurred. Later that evening, 4 Navy PBYs loaded with torpedoes attack the Japanese and score a hit on an oiler. June 4th, 0545. A patrol plane reports. Many planes heading Midway, bearing 320 degrees. And another report. 2 carriers and main body of ships, carriers in front, course 135 degrees. The U.S. Marine Fighting Squadron, consisting of only 27 planes, engages the bombers. In spite of heavy anti-aircraft fire, the Japanese continued their run, and at 0630 they dropped bombs along the north side of Eastern Island, and in the hangar and barracks area on Sand Island. The powerhouse on Eastern Island and the oil tanks on Sand Island were their primary targets. As the Japanese attack was ending, the first U.S. bombers from Midway, 6 TBFs and 4 B-26s, find their targets. 16 SBDs dive through the clouds, emerging to encounter heavy anti-aircraft fire from Hiryu. As the SBDs exit, the B-17s start their attack, going after Soryu, Hiryu, and Akagi. During this attack, Nautilus appears, putting even more pressure on the Japanese Navy. She fires off 1 torpedo, which misses. A few minutes later, 11 SBTU dive bombers start their attack, but were engaged by a large number of Japanese fighters, forcing them to give up their attack on the carrier and choose a battleship as their target instead. Nagumo receives a report that the U.S. have at least 1 carrier in the area. The U.S. attacks didn't inflict any damage, but it prevented the Japanese from building a coordinated attack. While the planes from Enterprise head southwest, the Hornets head west. With no contact, the Hornets torpedo squadron, led by Lieutenant Commander John C. Waldron, broke off and turned south. 15 of Hornets torpedo squadron target Soryu. The ET-6 arrived before the rest of the Enterprise group. They target Kaga at 0938 and fire off some torpedoes. 12 torpedo bombers from Yorktown attack Hiryu but score no hits. In an almost coordinated attack, 17 SBDs from Yorktown's VB-3 begin their attack and target Soryu, scoring 3 hits, causing fires in all 3 hangars. When the Enterprise group arrives, they don't see any Japanese carriers. Lieutenant Commander C. Wade McCluskey spots the Japanese destroyer Arashi, and making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the entire action, turns his whole group north. When McCluskey and the Enterprise bombers arrive, they attack Kaga, scoring 5 direct hits and setting the carrier ablaze. VB-6's Dick Best and 2 wingmen turn their attack on Akagi. With 1 lucky shot, a bomb sliced through the flight deck and exploded in the upper hangar, in the midst of the aircraft there. Shortly after, the carrier burst into flames. 3 carriers are disabled, but the last carrier escapes undamaged, so Yorktown sends out 10 scouts from VB-5 to search for it. At 11:52, radar picked up a large number of planes heading for Yorktown. They quickly cut down the attackers, but 7 bombers broke through, only to meet a formidable screen of anti-aircraft fire. Despite this, 3 hits had been made on Yorktown. Rear Admiral Frank Jack Fletcher moves to the Astoria and will soon turn over command to Rear Admiral Spruance. Damage to the Yorktown proved not to be serious, and repairs were made quickly. The hole in the flight deck was covered in less than half an hour. By 1420, the 10 bombers of VB-5 that Yorktown sent out earlier find the last Japanese carrier.
U.S. fighters are launched from Yorktown, joined by fighters from TF-16, shoot down several of the torpedo planes before the ships open fire. Of the planes that got past, 4 were able to drop their torpedoes. 2 of these the Yorktown avoided by skillful maneuvering. 2 others, however, could not be avoided, and they caught her amidships on the port side. With the Yorktown listing heavily to port, the orders were given to abandon ship. At 15:30, the Enterprise began launching an attack group of 26 SBDs that include orphans from the Yorktown. 30 minutes later, the Hornet began launching a squadron of 16 SBDs. The Enterprise squadron sighted the Japanese force at 1650. They dove in from the sun and scored 4 direct hits on Hiryu, which was soon a mass of flames. With the bombing of the 4th Japanese carrier, the US had won control of the air. The Battle of Midway was essentially a victory of intelligence, but the US forces also needed to meet the enemy with heroism and devotion to duty. This would carry the day and allowed them to write what Admiral Nimitz called a glorious page in our history.